지금부터 2024 성결대학교 혁신성과 공유 확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여러 환경에 여러 기회에서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창의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좀 그 역량들이 성장해 가는 걸 보면서 총장으로서 자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었고요. 오늘 이런 혁신 분야에서 부서에서 또 개인이 어떤 혁신 분야에서 역량을 이렇게 발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21년, 2년, 3년, 4년, 5년, 횟수로는 5년을 맞이하죠, 총장으로서. 그런데 매년 우리 학생들의 역량이 이렇게 점점 성장이 되어가요. 여기에는 교육 혁신단의 노력과 또 우리 혁신 추진실의 또 노력이 아닌가 생각해서 또 부서장님과 또 관계 교원 또 직원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 그 사회에서 주역이 되어야 할 미래 인재들은 어떤 역량을 구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학교의 총장과 많은 교원, 직원 선생님들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미래는 딱 정해진 직업이 없을 거예요. 고정된 직업이 없을 거예요. 고정된 잡이 계속해서 혁신이 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어느 직업은 AI가, 어느 직업은 이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로봇으로 대체되어가고, 그 로봇과의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새로운 일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정된 직업을 향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량을 키우는, 역량을 구비하는 그런 학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 사유 능력, 그리고 창의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그리고 오늘도 문화 속에서 어떤 그 소통을 중요하잖아요. 소통과 협업, 이런 능력들,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소통하면서 협업하는 그런 역량을 키울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든 적응할 수 있는 적응적인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성결대학에 머무는 동안에 그러한 미래의 방향성 속에서 자기의 역량을 많이 키워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많은 부속에서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지원할 겁니다. 학생뿐만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7개의 또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혹 감사하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성결대학이 이름이 외부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학교를 들어와서 방문해서 내부를 돌아보신 분들은 학교가 잘 준비되고 구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피드백을 이렇게 줍니다. 우리 학생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학교에서 정말 좋은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방학 중에도 혁신사업 성과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혁신 지원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3년 단위에서 1주기, 2주기까지 해서 오늘이 2주기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혁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모든 내용들이 학생들과 또 각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듣고 또 여러 부서의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 사업은 2주 기가 올해는 끝나지만 25년도부터 시작해서 3주기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학혁신 지원사업 우수 사례 공모전 발표로 문화의 새로운 발견과 다각적 접근으로 발표 진행할 중어중문학과 부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봤고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혁신 사업을 통해 참가한 미교과 활동은 온앤오프 하이브리드 국제 교류 프로그램 컬처마이닝 코스인데요. 컬처마이닝 코스이고요. 일단 저희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프로그램명이 길어가지고 컬처마이닝 혹은 온앤오프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 발표에서도 편의상 일단 온앤오프로 추격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앤오프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주제는 한일 대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지원자에 한하여 일본어로 면접을 보았었고요. 일단은 여기 안에서도 모든 학생이 다 일본어로 면접을 본 것은 아니었고, 일단은 수준에 따라서 이제 한국어로 면접을 본다거나 간단하게 작문만 한번 해보는 형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된 학생들은 학예방학 기간 동안 협정 교류 대학교인 고베학원대학교와 온라인 메타버스 교류를 시작으로 한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개강 이후에는 필수 강좌 수강을 택하여서 수업 간에 컬처마이닝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학기를 마치고 동계방학 기간에는 간사이 지역에 방문을 하여 관내 대학생들과 현지 교류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약을 하자면은 여름에는 일본 학생이 한국에 오게 되고 겨울에는 한국 학생이 일본으로 방문하는 그런 식으로 큰 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온앤오프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는데요. 우선 제가 본교 국제교육과에서 지금 한 3년 가까이 근로장학생으로서 외국인 학생들을 전담하고 생활들을 보조하는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글로컬 지역이 이해 수업이나 현대 중국이 이해 수업을 통해서 국제 지역과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관심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학교 밖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 방일 리포터 활동, 임시정부 탐방단, 그리고 국제 평화 청년 대사 활동 등등 다양한 대외 활동에 참가를 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나 해외 유학생들까지 같이 겸업이나 협업 활동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 활동 프로그램들이 제 개인적인 역량 성장에 분명히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런 대외 활동 특성상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은 이게 말 그대로 와해가 돼가지고 후속 활동들이 좀 다소 미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학기 이상 활동 기간이 보장이 된다는 것도 저에게는 조금 더 그런 결속력이 보장이 된다는 거에서 매력을 느꼈었고, 또 무엇보다 또 참가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는 일단 가장 큰 목표인 언어 능력 성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활동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통해 선발이 된 학생들은 온라인 메타버스 잽에서 교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잽 안에서는 김효연 교수님과 이준석 교수님께서 오전,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서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안에서도 일본인 학생들과 1대1 아니면 2대1 페어를 맺어서 그룹 활동으로 또 별도의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컬처 마이닝을 테마로 두고 진행을 하는 만큼 이때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였었고, 이 외에도 대학생들이 평소에 자주 쓰는 회화문이나 대중음악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조금 더 바운더리를 확장을 해서 문화적 차이의 요소를 발견을 하는 컬처 마이닝 기초 단계를 밟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주 정도 지나서는 일본 학생들이 실제로 한국에 찾아왔고요. 이때 저희 성결대학교에서 본격적인 교류 활동을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때 같이 학예방학 기간 동안 같이 활동을 했던 사진들이 일부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전에는 본교에서 언어 익스체인지라는 수업 세션을 진행을 했고요.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 외부로 나가서 문화체험 활동이나 교류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날짜 3일을 택하여서 활동을 나갔었고요. 이때 수원, 화성이나 광화문, 명동으로 동선을 잡았습니다. 오후 일정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원들이 좀 기본적으로 많다 보니까 조원들께 이제 조원들을 사전에 소집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해서 어디가 좋을지, 테마를 어떤 걸로 잡을지 이렇게 상세 동선을 이렇게 설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프라인 활동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학생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었고요. 이때도 이제 뭐 함께 이동하는 뭐 작은 사소한 순간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거를 하면서 이렇게 자그맣게 얘기들을 나누는데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문화 차이를 크고 작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교류회를 마쳤고요. 이제 개강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컬처 마이닝 활동 과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과제의 최종 목표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라고 하면은 저희 그 관서 지역 컬처 마이닝이라는 책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 학생들은 각각 동아시아 해외 연수와 이제 빅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의 기초 중 이제 수업을 택일하여서 수강을 해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빅데이터 수업을 수강을 했고요. 이 빅데이터 수강의 개요라고 하면은 이제 수업명 그대로 이제 저희가 문학 콘텐츠 자료들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텍스트 자료들을 이제 뭐 시각화하는 것이 이제 수업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R과 파이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 구글 콜앱으로 이제 코딩 수업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주시는 엑셀 자료나 이제 웹사이트에 기록된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한데 모아서 이제 시각화하는 과제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의 왼쪽을 보면은 제가 실제로 수업간에 자료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것이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이제 컬처 마이닝 책, 즉 학술지를 만들기 위해서 동아시아 해외 연수 수강생들과 페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페어를 맺어서 테마를 결정하였는데요. 이제 테마의 경우에는 일본의 관서 지역 문화를 주제로 선정을 하면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족 신앙을 주제로 선정을 하여 내용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 얻었던 성과들을 우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문화 접근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 조금 더 새로운 길로 더 넓게 시야를 넓히는 확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와 문화라고 하면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특히 제가 학번이 19라서 이제 뭐 코딩 수업이 저 했을 때는 이제 교필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코딩이라는 건 단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제 4학년 돼서 졸업을 앞두고 나서 코딩 수업을 처음 듣자니 그거 자체로도 되게 난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거를 왜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반면에 뭔가 이제 빅데이터로 통해서 뭔가 시각화를 하는 단계를 밟아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이래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래서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더 느낌을 조금 더 새롭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서 문화를 뭔가 단순한 약간 뭔가 유흥거리나 그냥 소비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적 역량의 성장인데요. 제가 사실 대학교 재학하면서 학부가 중어중문학과인데 HSK도 일단 취득을 했었고 토익도 점수를 맞춰놨었고 이제 이후에도 JLPT도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취득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사실 원어민들이랑 회화를 하면은 한 3마디 이상 이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내가 언어 문제를 잘 풀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 거지 원어민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회화 능력에서는 전무를 썼다고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류회를 통해서 일본 학생들과 뭔가 같이 동선을 짜면서 준비를 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도 회화 능력에서도 큰 성장을 거두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앤오프 프로그램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문화 콘텐츠가 이제 뭐 세대 결속과 갈등 해결 그리고 뭔가 저희 국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의 키라고 생각을 하였었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조금 더 이제 일본 학생들이랑 친해지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일본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한국 콘텐츠에 되게 관심이 많고 저희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참가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뭔가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고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확실히 보면은 문화라는 게 확실히 기본적으로 같은 한국인을 넘어서 이게 국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조금 더 공감 능력을 끼침으로써 결속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는
졸업을 하고 나서 명확하게 사실 뭐 길을 이걸로 정했다라고는 말을 하긴 어렵지만 뭔가 향후에 이런 콘텐츠 분석을 통하여서 뭔가 동아시아 국제관 미디어에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목표 형성의 계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재학생 우수사례 공모전 발표를 맡은 2학번 유아교육과 김일혜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의 제목은 취준대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은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제가 참여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내용에 들어간 비교과 활동, 느낀 점, Q&A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참여한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은 2024학년도 성결역량 인증대회의 비교과 달성 부문입니다. 해당 대회 부문의 자격 조건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의 조건이 있었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지원하게 되었으며 위 부문으로 수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결역량 인증대회에 참가한 주된 목적은 취업 준비에 필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4학년으로서 포트폴리오는 본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성결역량 인증대회는 포트폴리오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자기소개와 역량인증 우수자로서의 자기 PR을 기술해야 했고 이를 위해 통합역량 시스템에서 참여한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 얻은 역량 및 자격증 등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교과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미 프로그램에서 자기소개, 이력서, 핵심 역량, 경력, 자격증의 5가지 내용을 작성 및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 제작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과 활동을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잘 엮어낼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혁신 지원 사업인 성결역량인증대회에서 활용했던 비교과 활동 중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되었던 7가지의 활동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과 활동은 친구 상담사, 친구 매칭 활동입니다. 이는 제가 상담자가 되어서 친구, 즉 내담자를 직접 상담하는 1년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1학기에는 상담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상담기법 연수와 애니어그램 연수를 통해 자격증 취득의 과정이 진행되었고 2학기에는 1학기에 배운 상담기법으로 워크숍을 열어 상담자들끼리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6개월간의 훈련 기간을 거친 후 실제 상담 활동을 진행하면서 대화하는 기술, 해석하는 기술을 체득할 수 있었고 이 역량은 제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아이들, 부모, 동료, 상사와의 의사소통의 필수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활동 사진으로는 왼쪽은 1학기 애니어그램 연수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내담자와 함께 상담 시작 시간을 찍은 사진입니다. 두 번째 비교과 활동은 2023학년도 자팔러스 유아교육과 직무특강 미디어 창작 동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미디어 동화 제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배우며 동화 제작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동화를 창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후 2024학년도 유아교육과 경진대회와 안양시 미디어 동화 공모전에 해당 작품을 출품하였고 두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위 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역량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교과 활동으로는 2023학년도 해외 취업 동아리 9기 JCT입니다. 저는 해외 취업 동아리 9기에 참여하여 일본어 실력의 향상 및 앞에 사진에 나와 있는 취업 세미나에서 가스가이 모에라는 대표 강사분을 통해 일본 취업에 대한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을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하여 이 동아리를 통해 일본 문화와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해외 취업 동아리 활동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상승되었고 일본어를 더
더욱 실용적으로 활용해보고자 네 번째 활동 온오프 하이브리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고의역 학우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본 고베 학원 대학교 학생들과 온라인, 오프라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온라인 교류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와 문화 이해, 글로벌 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오프라인 교류에서는 관광지 소개와 교통 문제 및 예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도 배양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일본어 실력이 단기간에 성장한 것이 보여 뿌듯했습니다. 다섯 번째 비교과 활동은 선결 스터디 활동입니다. 두 차례의 일본 비교과 활동을 통해 일본어에 대한 흥미가 더욱 깊어져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선결 스터디를 결성하여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주 선결 스터디를 결성하여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주 스터디를 통해 JLPT-N3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세계적으로 학습하였으며 스터디 그룹 내의 가장 연장자로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스터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 리더십, 그리고 계획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N3 자격증 스터디와 더불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스터디도 함께 병행하였는데요. 두 가지의 자격증 공부를 하며 두 가지의 스터디 활동에 각각 우수상, 장려상의 수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비교과 활동은 일러스트 자격증 과정입니다. 일러스트 자격증 과정을 통해 일러스트 3급을 딸 수 있었고 위 자격증을 가지고 유치원 행사, 팜플렛, 카드 뉴스 등 다양한 디자인 작업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유치원에서 필요한 디자인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되었고 디자인 역량과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비교과 활동은 2024학년도 독서 브이로그 공모전입니다. 독서와 관련된 내용을 3분 이내 영상으로 출품하는 공모전으로 친구와 함께 지원하여 브이로그를 계획하고 제작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표현력, 설득력,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영상을 촬영하고 어플을 이용하여 편집하는 기술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유치원에서 매달 진행되는 졸업식,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의 행사에서 아이디어 구상부터 콘텐츠 제작, 협업과 문제 해결까지 해당 활동에서 얻은 다양한 능력을 취업 시 행사 준비 및 진행에 효과적으로 반영이 가능하여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선결 역량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의 소스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비교과 활동들을 그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얻은 자격증, 역량, 취업하려는 직장과의 연관성 등을 함께 생각하고 정리해보며 비교과 활동을 포트폴리오에 엮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커리어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다른 분들께서도 본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로의 첫걸음을 발표할 박경은 이현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KU 학생 크리에이터는 영상 제작 활동과 교육을 통해 교내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성결대학교 재학생 5명이 면접을 통해 선발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영상 제작 및 교육, 그리고 영상 공모전 참여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제작비는 학교의 지원을 받아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재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해결하고자 교내외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 등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둘째, 학생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제작 이해도와 실력 향상. 마지막으로 성결대학교의 특성을 담은 홍보 영상을 통해 입학 희망자와 재학생들에게 학교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우들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SNS를 활용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계기입니다. 박경은 크리에이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상 제작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그런 차에 영상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SKU 크리에이터 활동을 알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실력을 쌓아가며 나만의 창의적인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열림 크리에이터는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캠퍼스 기사를 작성하고 학우들에게 학교 소식을 전하는 일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글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이라는 새로운 형태로도 학교의 다양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 SKU 크리에이터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재학생 선발입니다. SKU 크리에이터에 선발된 학생은 총 5명으로 영상 제작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 학생들은 담당 선생님과 주 1회 회의를 통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학교, 진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는 것입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중 2개의 콘텐츠를 선정 후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콘텐츠의 주제와 방향성을 결정하며 실제 촬영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갖추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작업입니다. 촬영이 완료된 후 편집을 통해 영상의 흐름과 구성, 시각적 요소 등을 다듬어 최종 결과물을 만듭니다. 이 단계는 영상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으로 학생들이 편집 기술을 배우며 영상 제작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영상 최종 제출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모든 작업 과정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이후 최종 편집된 영상을 제출함으로써 프로젝트는 마무리 짓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배운 점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어서 이현림 학우가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활동 및 노력입니다. 먼저 박경은 크리에이터의 구체적인 콘텐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1월 학교 콘텐츠는 본교 신문을 제작하는 교내 언론기관 학보사 소개 영상으로 편집장 및 기자 2명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담당 업무, 기사가 나오는 과정과 같이 학보사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장점, 보완해야 할 점 등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학보사의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진로 콘텐츠는 코로나 이후 HR 변화 3가지를 주제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채용, 업무 환경, 교육 방식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2월 학교 콘텐츠는 성결대학교 재학생 4명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기 다른 재학생들이 본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다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특히 재학생들이 이 영상을 시청할 경우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공감하고 본교 학생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진로 콘텐츠는 HR 담당자가 갖춰야 할 3가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HR 직무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신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열림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상세 내용입니다. 11월 학교 콘텐츠는 비교과 프로그램 소개 및 비교과 활동 우수하고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단순 비교과 프로그램을 나열하며 소개하는 것이 아닌 담당 선생님 인터뷰를 통해 학우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교과 성공수기 공모전에서 당선된 두 학우의 인터뷰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아쉬웠던 점, 바라는 점 등 솔직한 답변을 담아 더 나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돕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진로 콘텐츠는 11월부터 본교와 제휴를 시작한 자플래닛을 널리 알리고자 자플래닛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12월 학교 콘텐츠는 본교에서 2025학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전공 자율 선택제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본교의 전공 자율 선택제 유형, 자율 전공 학생들을 위한 지원 제도 등 첫 도입인 만큼 여러 정보를 보다 쉽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진로 콘텐츠는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본교 졸업생이 재직 중인 기업을 알 수 있는 통합 역량 개발 시스템을 소개하였습니다. 2024년 제5회 전국 대학생 미디어 콘텐츠 공모에 참가하였습니다. 공모 주제는 이주민 유학생 인식 개선으로 5분 이내의 자유 형식 영상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맞게 유학생에 대한 숨겨진 편견을 핵심 키워드로 잡고 본교 유학생 오드리 학우를 섭외해 공익 광고의 형태로 기획 및 제작하였습니다. 유학생 오드리의 치고는을 치워봐.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한국에 있다는 것과 같은 나레이션을 통해 외국인 치고는이라는 말 뒤 숨겨진 편견을 조명하고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을 되돌아볼 수 있는 50초의 짧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공모전에 출품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내 친구 오드리를 소개할게. 외국인 치고는 한국말 잘해. 외국인 치고는 매운 것도 잘 먹고. 외국인 치고는 옷도 잘 입어. 잠깐, 치고는 치워봐. 이제부터 진짜 나를 소개할게. 하동이는 정국입니다. 나 원래 한국말 잘해. 나 원래 매운 거 좋아해. 나 원래 유행에 민감해. 내가 어디서 온 거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거 지금 내가 한국에 있다는 거. 한국에 있는 지금의 나를 그대로 봐줘. 안녕, 내 친구. 2024년 제5회 전국 대학생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2024년 SKU 학생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영상 기획 및 촬영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 경험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영상을 제작해보고자 하는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전과는 달리 영상을 시청할 때 제작자가 어떤 의도로 기획하고 제작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SKU 학생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느낀 점입니다. 박경은 크리에이터는 영상의 기획부터 촬영 시 구도 설정, 편집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최종 결과물을 보니 그동안의 노력이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영상 편집 과정에서 홍보 미디어 센터 선생님의 구체적인 피드백 덕분에 영상 퀄리티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얼린 크리에이터의 느낀 점입니다. 영상 제작이 처음이라 많은 부분에서 서툴렀지만 홍보 미디어 센터 선생님의 지도 아래 수정하고 보완하며 점차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본교 유학생인 오드리 학우와 소통할 기회를 가지며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지원센터 변은별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사례는 전공자율 선택제 입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입니다. 키워드로 전공 간 벽 허물기, 학사제도 유연화, 전공자율 선택제를 뽑아보았습니다. 발표는 추진 배경, 추진 내용과 실적, 추진 성과, 향후 계획,
벤치마킹 시 고려할 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공자율 선택제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전공자율 선택제란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체계적인 지원 하에 각자 흥미,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와 전공을 자유롭게 탐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서 강조된 전공 간 벽 허물기 방침을 기조로 한 전공자율 선택제를 도입하였고 2025학년도 미래인재융합대학 자율전공학부 1유형과 5개 단과대학별 자율전공학부 2유형 신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자율전공학부 입학생의 전공 탐색, 진로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체계 구축과 교육과정 개발, 적용 기초 마련과 학생의 전공 선택 유연성 제고,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1유형, 2유형 자율전공학부의 교육 목적 체계도 전공 교육과정, 교양 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자율전공학부 학사제도 정립을 도모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내용입니다. 대내부 환경 분석과 단과대학별 워크숍 및 의견 수렴, 자율전공학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재학생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수요자 요구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율전공학부 1유형, 2유형 제도 정립과 비전을 수립하여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였고 전공, 교양 교과목 강의 계획서안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그림은 단과대학별 1차, 2차 워크숍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1차 워크숍에서는 전공 탐색 입문과 전공 탐색 심화 교과목 개발 방법을 논의하고 의견 수렴 결과 전공 탐색 인문 교과목을 1학점, 패스페일,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 단과대학별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수 부분은 자율전공학부 학생은 교양 필수로, 일반 학생은 교양 선택으로 확정하였으며 전공 탐색 심화 교과목은 3학점으로 학과에서 편성하고 교과목 개발은 기존 기초 과목이나 개론 과목을 활용하거나 신규 교과목을 개발, 개편하여 1학년 1학기와 2학기 모두 운영하고 이수 부분은 전공 선택 전은 일반 선택이며 전공 선택 후에는 전공 선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차 워크숍을 통해서는 전공 탐색 입문 15주차 강의 계획서와 심화 교과목의 운영 방법이 확정되고 학부과별 추천 전공 기초 교과목과 교양 교과목이 취업 완료되었습니다. 전공 탐색 입문 심화 교과목 확정안을 토대로 재학생 대상으로 자율전공학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재학생 의견 수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온라인으로 15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 문항에는 학년, 입학 유형 소속 등의 일반 사항과 전공 선택 경험 조사, 자율전공 선택제 인식 조사, 전공 탐색 인문 심화 교과목의 적절성 조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응답 결과 재학생 총 537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처럼 조사를 분석하여 재학생들의 전공자율 선택제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였습니다. 6개 문항의 분석 결과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먼저 재학생들은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다양한 전공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중요 지원 필요 사항으로 뽑았습니다. 또한 전공 자율 선택제를 통해 적성, 흥미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전공을 자유롭게 탐색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였으며 인기압과 쏠림 현상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전공 탐색 입문 과목 신설 적절성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89점으로 전공 탐색 심화는 4.04점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요자 요구를 분석하여 전공 진로 탐색 교과목 로드맵을 수립하고 3T6대 DX
리터러시별 교양 교과목을 지정하여 자율전공학부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공탐색 입문 교과목 강의 계획서안입니다. 전공탐색 입문은 15주차로 단과대학별 신학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글로벌 경영기술대학, IT공과대학, 미래인재융합대학 6개 단과대학을 모두 포함한 전체로 총 7개 교과목의 강의 계획서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별 홍보 자료를 개발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전공을 설명하는 워크숍과 전공별 부스를 운영하여 전공을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전공 박람회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공 탐색 입문 교과목은 각 대학의 각 전공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과목으로 전공 선택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교양 필수 1학점 패스페일 1학년 1학기에 운영됩니다. 총 6개 교과목이 신규 개발되었으며 7개 교과목이 편성 완료되었습니다. 전공 탐색 심화 교과목은 학부과의 학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3학점 학과 편성 교과목 개발은 기존 기초 과목이나 개론을 활용하거나 신규 교과목을 개발하여 1학년 1학기와 2학기 모두 운영하고 이수 부분은 전공 선택 전은 일반 선택이고 전공 선택 후에는 전공 선택으로 변경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총 4개 교과목이 신규 개발되었으며 총 25개의 교과목이 편성 완료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육과정은 전공설계지원센터에서 3치 6대 DX 리터러시별 교양 교과목을 지정하였는데요. 이렇게 8개의 교과목이 지정 완료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육과정은 전공설계지원센터에서 전공 박람회와 전공 설명회로 개발하여 2025학년도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전공탐색 입문과 심화 비교과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에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추후 전공설계지원센터에서 자율전공학부 신입생 대상으로 가이드북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치마킹 시 고려할 점입니다. 먼저 자율전공학부 조기 정착 및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과 영역별 책임 지도 교수제 운영을 통한 학생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공 탐색 교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학습 경험을 정밀하게 계획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자의 선택제가 확대되는 만큼 그 교육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의 효과성과 보완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완료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율전공 선택제를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과 진로 성숙도 변화를 조사하고 졸업 이후에 진로 추적 조사 등과 같은 종단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제도 보완과 성과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전공자율 선택제 입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혁신지원센터 김찬미입니다. 네, 저 학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희 교내에서는 비교과랑 상담이랑 취업을 통합하고 있는 이제 통합역량 개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2024학년도에 통합역량 개발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수 비교과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고요. 이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으로는 재작년이 되었는데 2023학년도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모형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2023학년도에 통합역량 개발 시스템 내에 해당 서비스 기능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비교과 결과보고서 메뉴 내에서 우수 비교과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과 우수 비교과를 평가할 수 있는 메뉴를 이미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 우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와 또 선정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역량 개발 시스템 내에 해당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저희가 23학년도 연구를 통해서 총 3개 영역, 6개 지표, 총 23개 문항의 우수 비교과 평가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1-1 평가 지표부터 이제 3-1까지는 척도형으로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3-2의 부분에는 이제 해당 역량을 달성했는지 yes or no로 물어볼 수 있는 항목이라서 선택형으로 아니다와 그렇다로 나누어서 평균을 산출해서 우수 비교과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그 지표로 이제 23학년도와 24학년도에 이제 우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이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을 통해서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평가 점수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1-3-2에 과거 프로그램 실행 평가 결과에 개선사항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점수를 입력하게 되었는데 옆에 신규는 예외라는 항목을 두어서 이제 신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게 개선사항이 반영됐는지를 측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척도형 1번부터 5번으로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신규의 경우에는 해당 문항 평가를 제외 처리하도록 이제 반영하는 걸로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2023학년도에 이제 우수 비교과 평가 프로그램 그 평가 체계가 개설되면서 이제 실제로 심사자들에게 이제 평가를 진행했을 때 심사자들께서 다양한 이제 개선사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연간 계획서를 등록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잘 작성해 주시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획서 입력단에서부터 이미 어떻게 홍보하고 안내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부분을 누락하고 기술하는 경우에는 2-2-1의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서 작성 항목에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와 안내 계획을 따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가 만족도 목표값에 대해서 정량 지표로 입력하는 것은 있는데 수료일 목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계시는 부서도 있었지만 또 누락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성 지표 아래에 저희가 주석을 달아서 프로그램 수료일 목표값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으로 기능을 일단 간단하게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2024학년도 올해는 우수 비교과 평가 기능 개선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아래와 같이 메뉴들을 개선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결과보고서 메뉴에 결과보고서가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수 비교과 신청 버튼이 활성화되게 개선을 하였고 이제 자가평가 후에 우수 비교과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팝업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자가평가하고 우수 비교과 신청을 할 때 양식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사용하던 양식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각 평가 항목을 보고 우수 비교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옆에 평가 점수를 기재해서 일단 1차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더 모니터링하고 자체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능을 개선하였고요. 우수 비교과 평가를 실제로 진행할 때 평가자가 평가 점수를 하다가 수정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은 수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라는 버튼을 신설하여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응답을 수정해서 다시금 비교과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한류의 경우에는 이제 연간 계획서의 입력값이 신규 프로그램이냐 아니면은 한류되는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8번 문항이 출력되고 출력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기능이 개선이 되어서요. 신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8번 문항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수 비교과 평가에 대해서 이제 관리자 측면에서 보자면 평가자의 입력 점수를 관리자가 수정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평가자가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평가 점수를 입력했는데 이것을 왜 관리자가 수정을 해야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평가 점수를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을 때 yes or no로 응답을 해야 되는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항목 중에 대학 전체의 만족도에 비해서 내가 우수 비교과로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점수를 입력하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제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되게 명확하게
만족도가 낮아서 0점임에도 불구하고 5점으로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한 번 더 우수 비교과 평가 점수 입력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게 객관적으로 잘못 입력되는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이제 기능화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 관리 메뉴 들어가서 평가자 대상자를 누르면 각 대상자마다 평가 점수 입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리자의 경우에는 평가 수정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서 평가 점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가자별 입력 점수 원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또 다운로드 했을 때 이제 평가자가 수정했는지 관리자가 수정했는지가 같이 출력되도록 하여서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대신에 엑셀로 다운받았을 때 최종으로 평가한 점수만 반영되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저희 성과로 보자면 첫 번째로 서포터즈 및 모니터링단 추천 기반 1차 심사 체계가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우수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체계가 생기기 이전에는 교육혁신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평가단 20명과 모니터링단 50명이 스스로 본인이 참여한 비교과 중에서 우수비교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천을 하면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단순 수료일 공통 만족도 점수 그리고 S포인트 점수만을 고려해서 우수 비교과인지 아닌지를 이제 심사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서포터즈나 모니터링단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수 비교과로서 그 조건이 충분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은 누락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평가 체계를 신설하고 그거에 따라 시스템을 기능화하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누락되는 비교과 프로그램 없이 또 운영부서 주관적으로 이거는 우수한 비교과다라는 평가가 진행되고 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단순 정량 실적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이것이 계획부터 운영과 또 CQI처럼 관리까지 이어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계획 대비 잘 운영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심사 체계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도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역량 개발 시스템의 해당 메뉴가 개발되고 개선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평가 양식을 엑셀로 만들어서 각각의 전문 평가단과 학생 평가단들에게 모두 엑셀로 파일을 전부 발송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게 석세스 시스템의 기능화되면서 이제 석세스 시스템의 학생과 관리자 모두 접근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로그인하면 평가 점수 입력하는 게 더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데이터 집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해졌다라는 것이 저희의 사업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매 학년도 이제 통합역량 개발 시스템에 해당 메뉴를 개발하고 또 개선하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매년 우수 비교과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나 학부과에서 자가평가 기반으로 우수 비교과 신청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걸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학생평가단과 전문평가단을 배정하고 또 평가점수 데이터 집계와 관리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계획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식 고려할 점을 설명드리면 저희 우수비교과 평가 메뉴 자체의 접근 권한이 이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비교과를 운영하는 교직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평가단은 그 평가 URL은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메뉴 자체에 사실 접근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우수비교과 평가를 진행하는 관리자가 이것을 위해 별도로 또 메일 혹은 또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고려해서 시스템이 학생들도 좀 접근할 수 있게 조금 더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좀 모색이 필요하고 또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할 때 좀 고려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수 비교과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의 간소화가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가평가도 있고 학생평가도 있고 학생평가를 기반으로 전문가 평가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수 비교과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서 이제 신청하고 또 그것을 평가할 때 그런 방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이 조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신청 독려를 위한 우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부서 및 학부과 선정에 따른 이점 모색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와 학부과가 스스로 점검하고 신청할 수 있으나 이거에 따른
물론 상장이 지급이 되고 운영 기관별로 저희가 시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우수비교과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신청해달라고 많이 홍보 내지 구걸 내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수비교과를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좋은 이점을 줄 수 있을지 좀 고민되는 지점이 이제 운영 부서로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 기능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을 좀 확대하는 것이 벤치마킹식 고려할 점으로 마지막으로 뽑아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교육혁신지원센터에서 준비한 통합역량 개발 시스템 내 우수비교과 평가 메뉴 기능 개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결대학교 엑셀센터 직원 이용기입니다. 네, 저희 우선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엑셀센터에서는 XR 플러스 학과 융합 활용 교육이라고 이제 신규 비교과 프로그램처럼 운영을 하였는데 특별히 이번 연도에는 유아교육과랑 영화영상학과 이렇게 두 학과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건 유아교육과와 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네, 저희 엑셀센터에서는 이번에 유아교육과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된 배경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하고 유아교육의 변화 그리고 산업 현장의 수요를 통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모두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XR이라는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할 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사전 조사를 통해서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외 자료로 벤치마킹을 좀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해외에서 이제 미국 MIT 미디어랩의 XR 프로그램하고 영국의 AR, VR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벤치마킹을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미국 MIT 미디어랩의 XR 프로그램은 유아 및 아동 교육을 XR 기술을 이용해 아이들의 인지 발달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었고요. 영국의 AR, VR 기반 교육 프로젝트는 이제 어린이들의 수학, 과학 학습을 AR이라는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몰입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위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여 이제 저희 성결대학교 XR 센터에서는 유아교육과 협업하여 여러 XR 기술을 이용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사전 수요 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유아교육과 이제 학생들은 XR 기술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이제 실용적인 체험을 좀 원했었습니다. 또한 XR 기술을 창의적이고 몰입감 있는 교육법을 배우고자 이제 XR 센터로 많이 문의를 하였었고요. 산업 현장에서도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XR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었고 이제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기술적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수요가 높다는 저희가 그런 결과를 좀 인지를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홍보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학생 참여형 SKU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발표를 맡은 홍보미디어센터의 원잔디입니다. 네, 오늘의 발표는 추진 배경과 추진 내용,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본 프로그램에 관련된 질문을 질의응답으로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센터에서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추진 배경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잠재력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상시대이다 라는 말을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영상 콘텐츠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영상 제작 능력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시대적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영상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개인의 경험과 재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으며 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가장 기민하게 적응할 수 있는 세대,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문화적 트렌드와 디지털 환경에 민감하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디어 분야의 비전공자의 경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전략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상 제작 활동은 단순히 영상 제작 기술을 넘어서 기획력, 분석력, 마케팅,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실무적 경험을 쌓을 수 있기에 여러 분야의 경력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대학생들은 변화된 미디어의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개인의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와 학생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발굴하고자 각 지자체나 타 대학에서는 이미 영상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을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서울을 알리는 시민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인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팍메이트 프로그램이 있고요. 대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건국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쿠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던 청년 시절에 서울문화재단의 크리에이터로 2년간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력으로 그때 받았던 영감과 긍정적인 경험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사례 분석을 통해 홍보미디어센터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의 경쟁력을 갖춘 성결대학교 공식 영상 크리에이터 양성이라는 큰 활동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추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활동 3가지를 진행하였는데요. 각 활동마다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KU 영상 크리에이터단을 모집하고 선발하여 운영한 활동입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본교 재학생 대상으로 모집하였고 총 5명의 학생이 올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단에게는 1인당 월 2편의 콘텐츠 제작이라는 활동 미션을 주었으며 한 편은 학교 관련 콘텐츠 제작이었고 한 편은 각각의 진로 관련 쇼폼 콘텐츠 제작이었습니다. 기획부터 편집까지 제작 단계별로 제가 직접 1대1 멘토링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활동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기획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해온 1차 기획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기획안이 짜임새 있는 영상 콘텐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구축한 여러 촬영 장비를 활용하여 기획 내용에 어울리는 촬영 구도와 장비에 대한 사용법을 교육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촬영 장소와 타 부서의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스스로 직접 연출자가 되어 현장을 이끌며 본인들의 콘텐츠를 촬영하였고요. 아주 최소한의 장비를 사용하였음에도 학생들이 촬영 장비를 활용하여 영상을 찍는 활동에 큰 재미를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촬영을 마친 후 1차 가편집본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온 오프라인 미팅으로 1차로 편집된 프로젝트 파일을 함께 보며 전반적인 영상 디자인과 편집 스타일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툴이 쉬워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캡컷과 블로라는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영상이 제작 완료된 후에는 이 영상이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될 경우 어떤 글과 함께 올라가면 좋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며 월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활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초청 강연을 진행했던 활동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SNS 운영 전략 및 쇼폼 콘텐츠 제작 노하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업에서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를 초청하여 일회성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이 강연은 크리에이터 5인만 듣기에는 아까운 강연이라 생각되어 별도의 신청을 받아 성결대학교 재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였고요. 크리에이터로서 직무 경험과 쇼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꿀팁, 노하우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본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지만 이 정보를 보고 크리에이터 분야에 관심 있는 졸업생도 직접 와서 강연을 듣기도 했고요. 교직원분들도 본 강연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학생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 출품했던 활동입니다. 크리에이터로서 쌓은 실무적인 경험과 특강을 통해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성결대학교의 이름을 걸고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본 공모전은 스마트교육재단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전국 대학생 대상 공모전이었습니다. 사실 11월 24일까지가 출품 마감이라서 11월부터 활동한 친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콘텐츠의 기획, 촬영, 편집 전반에 걸쳐서 타 부서와 협업하기도 하고 여러 자문 지원을 받아 무사히 출품할 수 있었습니다. 팀 제한이 최대 2인 구성이라 5명의 학생들이 각각 3팀으로 나누어 3개의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본 공모전의 주제가 이주민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이어서 국제교육과와의 협조를 받아 외국인 학생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고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재학생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된 출품작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수 사례로 발표했던 학생이 수상작은 보여줬을 텐데 제 마음속에는 이 세 작품 모두 다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한번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 친구 오드리를 소개할게. 외국인 치고는 한국말 잘해. 외국인 치고는 매운 것도 잘 먹고. 외국인 치고는 옷도 잘 입어. 잠깐, 치고는 치워봐. 이제부터 진짜 나를 소개할게. 하동이는 김준입니다. 나 원래 한국말 잘해. 나 원래 매운 거 좋아해. 나 원래 유행에 민감해. 내가 어디서 온 거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거 지금 내가 한국에 있다는 거. 한국에 있는 지금의 나를 그대로 봐줘. 나는 유학생이었다. 꿈도 많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은 찬란했던 나의 10대. 하지만 타지에서의 생활은 외로웠고 용기를 잃을 뻔한 순간도 많았다. 그리고 다시 한국, 거리나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보면 유학생 때 시절이 떠오른다. 이 친구들은 그때 나와 같은 걸 느끼고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상황가 안 좋아요. 그래서 대학교도 계속 다니기가 힘들어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고 싶어서 이게 되는 거야. 어느 날 개그 콘서트를 봐가지고 와 진짜 너무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연출하는지 이렇게 촬영하는지 궁금해서 한국어를 시작했고 한국에 오게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처음 와서 놀랐던 점을 알려줘. 한국에 와서 힘들었던 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이제 뭐 엄마나 뭐 가족들이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똑같이 다른 한국인 학생들처럼 발표도 힘들고 보고 쓰는 것도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해 주신 점이 그냥 나랑 다 똑같은 걸로 힘들어하나 보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이라이트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에 있어서 화려한 촬영 기술이나 편집 기술보다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기획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런 메시지에 따라 학생들이 성실하게 참여해서 3편 모두 무사히 출품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활동 내용에 따른 추진 실적과 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서 학생 참여형 교내 영상 콘텐츠 총 10편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스크린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의 힐링 공간, 건물 소개 등 시설 관련된 콘텐츠도 있었고요. 학생과 교수님 그리고 동아리를 소개하는 콘텐츠도 있었고 자율전공 선택제,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터의 경험과 재능이 담긴 진로 쇼폼 콘텐츠도 총 10편 확보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진로 콘텐츠 활동까지 넣은 이유는
학생들의 재능이 학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만 소비되지 않고 본인들의 진로와 연결지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을 만들어주고자 진로 쇼핑 콘텐츠도 제작하는 활동을 넣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바탕으로 참여 학생들의 크리에이터로서 역량이 향상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 크리에이터 모두 본 활동을 통해서 영상 제작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 외에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를 확대하여 교내 콘텐츠 다양성을 증대하였으며 공교 행정부서 관할 학생 커뮤니티 발굴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했다는 점을 성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초청 강연에 대한 실적과 성과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초청 강연은 설문 참여자 중 40%가 매우 만족, 50%가 만족, 10%가 보통인 결과를 보여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단시간 안에 촬영, 편집,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학생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출품 활동에 대한 실적과 성과입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재학생 간 합동 프로젝트로 글로벌 선결 홍보 콘텐츠 3편을 확보하였고요. 처음 도전한 공모전에서 무려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실 공모전에 도전할 당시만 해도 출품하는 데 의의를 두자라는 목표였기에 기대 이상의 큰 실적을 이룬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모전 수상을 통해 크리에이터 학생들의 콘텐츠 제작 분야 실무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성결대학교의 창의적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러한 내용의 보완점을 반영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센터의 올해 과제는 2025 SKU 영상 크리에이터 2기를 출범하고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의 향후 계획인데요. 이번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과 개선 사항으로 크리에이터 선발 운영 활동 혜택 등의 체계화된 기준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실제로 크리에이터로 활동했던 친구들이 활동 내용과 시간에 비해서 활동비 지원이 적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과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장학금 제도 등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도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모든 제작 과정에 제가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 사실 인력 부족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기수별 멘티 시스템 혹은 미디어 전공 분야의 학생들과의 멘티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초청 강연에서는 강의 공간이 적절하지 않았다, 강연 시간이 부족했다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보다 더 준비된 환경에서의 강연을 기획해갈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상 콘텐츠 관련 공모전의 기회를 확대하고 수상 관련 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른 재학생들에게 콘텐츠 제작에 대한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활동 내용과 활동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을 설명드렸고요. 본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진행했는데 네. 제일 어려웠던 건 어떤 거예요? 처음 진행했는데 대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적인 처리에 서툴러서 그 부분이 많이 어려웠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한번 경험했으니 차츰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해야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그 시간표가 잘 나오지 않아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시간이 좀 쫓겨가면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첫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행해봤는데 여러 부분에서 또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학혁신지원단 분들과 같이 협업해주신 국제교육과 학생지원과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실무인재 영상사업단의 구혜슬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IT 공과대학의 4개 학과가 모여서 융합 사업을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네, 저희 사업단에서는 2024년에 처음으로 게임잼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할게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잼이란 무엇일까요? 게임잼은 게임을 개발하는 경연대회입니다. 주제는 게임 대회가 시작하는 그날 공개가 되고요. 한 24시간에서 일주일, 보통은 3, 4일인데 그 안에 게임을 만들어내야 하는 대회입니다. 제일 유명한 게임잼은 글로벌 게임잼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있고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한 3만 명 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에 개최가 된 대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글로벌 게임잼을 개최할 예정이고, 글로벌 게임잼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넥슨이나 유니티 같은 게임 관련 대기업에서 이렇게 게임잼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로 안에 쓴 거는 이 게임 대회 주제입니다. 섬이나 육이라는 주제로 이 참여 팀들은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면 됩니다. 네, 저희 사업자는 사실 2023년 겨울방학에 게임 제작 방법에 대해서 겨울방학 집중 특강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배운 게임 제작 지식을 가지고 이번 24년 여름방학에는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잼의 이제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융합형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기능성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융합형 대회는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게임잼에 참여하는 팀은 기획과 개발, 아트 이렇게 3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개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IT 공과대학 학생들이어야 되겠지만, 기획이나 아트 같은 경우는 비공대 학생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뭐 신학가라면은 뭐 성경을 어떻게 더 전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게임을 활용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경쟁보다는 다양한 관점과 실험적인 아이디어의 구현을 시도하는데 의미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성 게임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은 오락용 게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말로 뭐 오락을 목적으로 순수하게 재미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을 오락용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기능성 게임은 이렇게 교육이나 훈련, 치료, 뭐 의료 이런 쪽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게임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게임이 수단이 되는 것이 기능성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대회 목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각자의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게임이라는 형식으로 해결,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운영 방식은 24시간, 그러니까 보통 이게 밤을 새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게임 대회 장소를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철야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다른 대학교의 게임 관련 학과의 교수님을 초빙해서 상주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게임 관련 강의도 해주고, 학생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구글이나 유명한 IT 기업들은 뭐 간식이나 밥이 굉장히 무한으로 제공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를 했고, 심사위원으로는 저희 뭐 공과대학의 게임 전문가, 공과대학 관련 교수님 외에 유아교육과랑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님을 초빙해서 게임 전문가와 비전문가 두 분의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임잼 운영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결과는 8개 팀 31명이 참여해서, 학과는 공과대학 외에 비공과대학은 유아교육과와 국제개발협력학과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든 게임의 주제는 의료 형식 외에 유아교육, 수학교육, 맞춤법 교정, 요가,
외교, 환경 보호 등 굉장히 주제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든 게임은 저희 책자의 48페이지를 봐주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1등을 차지한 팀의 작품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굉장히 게임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떤 게임인지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게임 자체에 게임을 개발하는데 쓰인 코드가 복잡한지 이런 거보다는 정말 실제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3등팀 같은 경우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가지고 실제로 안양자원봉사센터에서 게임으로 접하는 자원봉사라고 실제로 이 게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게임쟁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진행했던 학생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 방학 시에는 학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벌등이 불이 떨어져서 많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학생들이 남겨준 만족도 조사 결과인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중복되는 말 외에는 정말 제가 수정하지 않고 100%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근데 거의 다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여기 5가지 항목에서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더 괜찮은 게임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